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요즘 변호사업계 아주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더니 로톡 변호사가 뭐예요? 아, 이게 로톡이라고 음. 뭐냐면 약간 배달의 민족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플랫폼이죠. 예, 배달의 민족 같은 로톡이라는 플랫폼이 있는 네, 거예요? 그 앱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변호사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상단에 거기도 또 저도 사실 잘 안 써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사건 중개 맞습니다. 플랫폼입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게- 자기가 이제 광고비를 내고 로톡에 등록을 하면 뭐 어. 상단으로 배치도 해주고 그것도 그런 그렇게 식으로 됩니까? 여기 하는 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이 변호사법에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법률 사건 수임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을 때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브로커죠, 요게 그게. 그거에 걸려버려요. 그 금액 자체가 뭐 사건 어떤 그걸로 받는 건 아니지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줬고 그 플랫폼이 작동하고 있고 그럼 플랫폼 업자가 받는 돈도 그 돈으로 간주가 그걸로 되는 거예요? 간주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주 소액이라 하더라도 네. 결국은 플랫폼에서 변호사 한 500여 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사건이 필요한 의뢰인하고 중개를 비슷하게 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이 서울 변호사협회, 대한변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못하게 한다. 관련 변호사들 그 계속 있으면 징계할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럼 두 분도 등록했습니까? 저는 그런 좀 인터넷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발달하지 못해서 있는지도 잘 그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방송에 바쁘셔서. 그리고 이게 부익부 빈익빈인 게 예를 들면 박지훈 변호사님처럼 박지훈 자체가 브랜드인 사람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뭔 동명이인 소리지? 변호사가 몇 분이 계셔서 그렇죠. 우리 그때 기성용 뭐 그런 예, 분 아니었나요? 10명 있습니다. 예, 저도 이게 약간 좀 약간 씁쓸한 현실인 거거든요. 이게 대형 로펌이나 박지훈 변호사님처럼 자체 이거 브랜드가 아닙니다. 있는 왜 분들은 그러세요? 그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자체 브랜드가 없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에 좀 종속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은 네. 이제 뭐 로토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변호사의 위상, 예.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의 업무 영역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화상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죠. 그래서 아주 현실은 정말 빠른데 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변호사 위반이라고 정말 엄밀히 따지면 위반이지만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정말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 아니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 타이틀 달고 했던 뭐 개업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럴 수 저는요 있어요. 법을 좀 빨리 바꿀 수 있는 좀 옛날에 그 법을 변호사법 만들어 놓은 거는 뭐냐면 사건만 중개하고 돈을 받아보는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들입니다. 그게. 그게 오히려 또 그런 순기능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근데 로톡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양성화되는 측면이 양성화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인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이 거죠.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이 됐든 야놀자가 됐든 그런 플랫폼들이 생기면 처음에는 그런 순기능이 있죠. 처음엔 수수료도 별로 많이 안 받고 근데 뭐 다 가입을 시키는데 그다음에 이제 갑질이 나옵니까? 네, 그다음부터 갑질이 나오고 이제 뭐 변호사들도 자본이나 플랫폼에 예속이 되고 벌써부터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게 그런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고 또 그런 데는 보면 가격 경쟁이잖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그러면 이제 말하면. 그것도 수입료 상승으로 올라가겠네요. 네, 그런 그럴 것도 수도 있고 있겠죠. 수입료를 저가로 하면 이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네. 저가로 막 땡겨놓고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막 여러 부작용들이 또 있습니다. 어렵네. 예.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 좀 우리 두 분하고 얘기 나눠야 될 게 이제 크게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야 이제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 예비 후보들의 법적인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보죠. 먼저 이재명 후보 관련 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3부에서 이제 저희가 두 캠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면서도 잠깐 나오는데 음주 전과 문제가 지금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일단 그러니까 저는 근데 두 분께 궁금한 게 아까도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그 형을 받은 모든 기록은 등록할 때 선관에 신고하게 돼 있고 네. 또 공개가 되게 돼 있는데 요번에 지금 쟁점이 되는 거 1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모든 범죄의 전과가 아니라? 뭐 그 기준을 뭐 이렇게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공직선거법상에 아니면 정치자금법상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공직 자격이 박탈되는 것처럼 기준을 하나 그냥 그어놓은 겁니다. 100만 원이라는 기준. 네. 약간 뭐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벌금 100 밑으로는 굳이
어떤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마 법에서 판단을 하고 뭐 국회나 이런 데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직자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그러니까 결정적 결격 사유까지는 아닐 그렇죠. 수도 그 있다. 기준을 네. 벌금 100 정도. 네. 음. 뭐 우리 전과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형부터 해가지고 형벌이 징역도 있고 뭐 무기, 유기, 벌금, 과료까지 쭉 있는데 벌금이 뭐 밑에 어떤 그 징벌 중에 형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100만 원을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로는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그 원리가 하지 않겠다. 똑같이 이제 본인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네. 직을 박탈당하게 돼 있는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에 위반인 경우 그에 예. 준해서 이제 이전 뭐 그렇게 본 것 정과도 같아요. 예. 그렇게 그렇게 봤다고 만든 것 봐야 되는 같아요. 거예요? 그리고 예. 뭐 이제 현실적으로 실제 100만 원 이하는 자범 중에서도 자범인 경우도 많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경범죄 처벌법 위반 적용되는 노상방뇨, 뭐 노상봉뇨 같은 거, 노상방뇨도 그게 불법 8만 광고 원인가 벌금이었나? 뭐 불법- 범칙금이죠. 범칙금. 네. 근데 이게 아무튼 과태료는 해당이 안 되고요. 네. 정식의 벌금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 100만 원 넘겨야 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게 참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 옛날에는 음주운전 1회가 벌금이 되게 낮았어요. 70만 원이었다, 75만 원이었다. 뭐 사실 이런 우리가 음주에 굉장히 관대한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15년, 20년 전만 해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만 원 안짝의 그 음주 전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저도 대충 찾아봤더니 그 시대에는 그런 식의 양형이 꽤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김두관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조금 저도 의아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뭐-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뭐 일반론 말고 네. 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100만 원 이하 이 부분도 모두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실은 이 정해놓은 룰 같은 거거든요. 음. 뭐 사실은 이재명 지사 입장은 당에 다 냈다. 100만 이하도. 벌금 액수 상관없이. 네. 그렇다면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고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예비로 당내에서 지금 싸우는 경우잖아요. 예. 그러면 100만 원 밑에 벌금 중에 다른 전과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후보들. 그렇죠. 뭐 음주 말고도 지금 네. 밝혀내려는 건 음주라고 뭐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면 상대 진영에 대해서 좋은 또 먹잇감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대 진영이니까 국민의힘에 예, 국민의힘에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그러니까 정말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있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자료 다 냈는지 안 냈는지 필요하다면 그 후보한테 내라, 내가 확인하겠다. 가능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그 굳이 밖으로 낼 필요는 그러니까 없을 지금 것이다. 박지원 변호사 말씀은 그러니까 당에 어떤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네, 그럼 그거 당 확인- 그럼 당연히 선관위에서 확인되죠, 서류 그거는. 찾아가지고 그러면 음주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 그렇죠. 그 아니냐? 좀 너무 간단한 것 그냥 같은데. 다 까지 말고 예. 그런 말씀이시죠? 예.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만약에 이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룰이라는 거는 다 모든 후보에게 공정해야 되는데 네. 뭐 모든 전과를 깠을 때 또 되게 부끄러운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또 뭐 사생활과 관련한 그럴 그런 수도 것들이 있죠. 나올 수 네. 있고 예. 괜히 그게 뭐 저희 입장에서야 뭐 그런 게 나오면 좋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그게 또 뭐 아니 근데 뭐 공평성에 민주당이 까면 국민의힘도 나중에 안 깔 수 없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걸 또 똑같이 될 저희가 수가 그죠 있어요. 무기화하면은 또 똑같이 저희도 이제 공개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저도 박지원 변호사의 말씀처럼 근데 이거는 쟁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김부선 씨도 지금 계속 뭐 내가 듣기로도 그때 2번 해서 뭐 이번에 한 번 더 하면은 면허 취소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음주운전 전과에 한해서만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민주당 쪽에도 맞지 않나. 그런 근데 생각이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참에 그럼 선제로 다 공개하는 걸로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네. 해버리면 예. 그게 국민의힘한테 압박이 돼서 국민의힘도 경선 과정에서 안 할 수 없게 만들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래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국민의힘이 안 불황적적인 받아들이면 거예요. 뭐 정확하게 공개한다 해서 공개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불확정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그렇게 필요하다면 저는 그게 필요하다면 당론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이게 입법 사항이라면 국회에서 그걸 의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안이 생겼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진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 솔직하게 봤을 때 국민의힘 쪽 사람들 깠을 때 뭐가 나오겠냐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쪽 유력 후보들이 예. 그런 게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우리 맨날 뭐 의혹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일단 전과는 뭐 당연히 없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누구냐? 우리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도 우리 최재형. 네, 우리 최재형 후보. 아, 이제 캠프에 가셨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나올 게 없는 양반이고 여기는. 그러다 뭐 사실은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이런 분들도 이미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검증이 됐고 정과 이런 거 특별히 문제 안 될 분들이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까고 국민의힘한테 전과 전부 다 해라라고 했을 때 얻을 게 별로 없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될 겁니다. 아, 근데 이건 이제 그 정무적 측면에서 네. 그렇게 고려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서 그냥 100만 원 이상의 그냥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걸로 만약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급하기는 어려우니까. 아, 물론이죠. 앞으로 저는 그래도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예전에 그렇게 만든 이유 자체가 지금 말했다시피 사회에 따라서 뭐 음주운전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랐었고요.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벌금이 대한민국 달랐기 때문에 법률책에서 전과 있다고 지금 공직이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공개를 하는 것도 유권자에게 당신이 그럼 그러니까 저기 그 누구를 뽑을 건지를 판단할 때 참고를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냥 오히려 다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뭐 입법 사항이니까요. 바꾼다면 뭐 그 공감이 형성된다면 바꿔도 아무런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거는 너무 자범 중에 자범은 좀 그렇다 쳐도 뭐 예를 들면 한 뭐 50만 원이나 30만 원으로 낮추고 근데 10만 원, 이래서 20만 원이 더 많지 아니, 뭐 않을까? 그럴 바에 차라리 다 공개도 그래서 돼요. 다 공개하는 게 사실은 사실은 국민들이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전과라는 거는 뭐 그 10이든 100이든 뭐 200이든 뭐 징역이든 네, 그거 다 전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벌은 공개하기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신호 위반 이런 건 뭐 행정벌이거든. 범칙금 과태료 이런 같은 거는 예. 과태료까지 공개하자고만 할 수 있는데 뭐 저도 몇 그건- 번 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저도 기억나지만 네.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은 뭐 과태료나 이거 안 내가지고 난리 난 것들 기억들이 날 겁니다. 네, 그거는까지 하는 건 좀 과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일단 형벌 법규 위반한 거는 형벌 처분 받은 거는 다 공개한다는 건 입법 사항이고 저는 충분히 다 공개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경선권은 상관없이. 요소는 소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서 저도 깨알같지만 이거 뭐 이 의미 없는 얘기지만 제가 지난번에 김부겸 우리 인사청문회 얘기할 때 네. 막 그 과태료 안에서 차 압류 엄청 많이 아, 맞아요. 됐었다고 네. 제가 막 강하게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슨 총리하실 분이 과태료 돼서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하고 그 얘기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 제 와이프 차 과태료 밀려가지고 압류돼 그게 있더라고요. 똑같다니까요.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저 화들짝 놀라가지고 바로 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행정벌하고 형사처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17년 몰았던 차를 폐차 눈물에 해보면 나와요. 눈물의 폐차식으로 네. 거행을 했는데 폐차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몇 개 나온다니까요. 안 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그래서 서울에서 순천으로 이사 가고 하면서 이게 저 뭐가 같은 잘 경우에 몰랐더라고요. 깔끔하게 다 냈지만 좀 전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 저도 전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깔끔한데 나도 깔끔한 줄 알았어요. 나도 폐차할 때 보니까 나오더라니까 폐차할 때. 뭐 하나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하나 이제 논점이 형성이 됐다. 네. 이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야권 1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 관련 문제부터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공부 하나 했잖아요.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은 다르다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잘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일단 그래 처음에 부정식품이라서 전 불량식품을 또 저렇게 표현하나 했더니 또 법상 그게 아니라면서요. 글쎄요, 뭐 식품 위생법에 그런 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구별을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냥 번역어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뭐 이게 불량식품은 뭐 값싼 원재료 또는 독성이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유해 위해 물질을 사용한 게 이제 불량식품이고 우리 막내 작가님도 우리 해줬잖아요. 부정식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뭐 허위 표시를 하거나 뭐 허가 신고를 안 받거나 뭐 오인 혼동하게 하는 식품. 그러니까 이제 불량식품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인 거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식품위생법인가요? 법률이? 네. 거기에 이제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건데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 꼭 그렇게 뭔가 단속해야 되냐? 이런 취지는 검찰총장까지 하시던 분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뭐 너무 예도 많이 들고 이 말이 좀 맞는지 많은 것 같아요. 말이 많다. 투머시 토커라고 안 그래도 예, 다 너무 그러더라고요. 말이 많고 사실은 뭐 말할 때마다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일부러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이 얘기를 한 것, 근데 이게 뭐 취지를 우리가 또 너무 선해주기도 참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예. 취지 자체를 얘기하자면은 예. 몸에 뭐 특별하게 해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부정식품, 그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에 걸려서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사적으로 검찰권을 발동해서 처벌해야 되냐. 오히려 그러는 것들이 특히 충분히 돈을 내고 양질의 음식을 살 수 없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더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뭐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형벌에서도 형벌 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피해가 미미한 경우에 이걸 굳이 처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사문화된 조항들도 있죠. 그렇죠.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었는데 뭐 저는 뭐 예 자체는 본인도 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그 저희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 규제 완화나 뭐 이런 거랑 연결되는 이슈들이지 않습니까? 좀 불필요한 규제들을 많이 완화해 주자. 굉장히 그 보수 정당이 큰 이슈인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가볍게 취급되는 결과가 돼요.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아니면 규제 강력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민주당과 본경선에서 TV 토론에서 얘기를 했을 때 결국 그러면 민주당 후보는 아유 뭐 부정식품 뭐 먹게 해달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게 대치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아무튼 예를 들어도 굉장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폭넓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야 되는데 좀 희화화될 수 있는 예를 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저희 정당의 아젠다가 조금 약간 손상됐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초점이 그 예를 드는 것도 결국은 어떤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자라는 취지라면 이걸 왜 들어? 이 예를 왜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그러니까 드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경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가 나오는 예를 들어도 이런 예를 말고 다른 예를 들든가 아무 문제 없는 예를 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했던 아주 좁은 일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검찰 일이라는 게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형벌 법규라는 거를 잣대를 적용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인 거거든요. 항상 예를 드는 건 본인 기준으로 예를 좀 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부정식품 뭐 가난한 사람 먹어도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만 딱 끊어서 한다고 비판할 것도 아니에요. 이제 정치를 하려면 모든 언론이 입을 보고 있고 그거를 끊어서 하든 저거를 끊어서 하든 합쳐서 하든 간에 이게 다 자기가 해석이 돼야 되고 뭐 돼야 되는데 이건 본인 사고 치면 다른 사람 다 지금 해명해주는 이상한 꼴이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또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게 검사했던 양반이 너무 그게 국정에서 뭐 폭이 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검사를 하다 보면 그래도 여러 삶의 방식들을 봅니다. 뭐 이런저런 일 하다가 다 문제돼가지고 오고 또 특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큼직큼직한 경제범죄 이런 것들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재벌의 비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을 거고 저는 뭐 경험 부분에서 역설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여의도에만 갇혀 있었던 사람보다 폭이나 이런 거는 더 다채로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걸 정책적인 면 이런 거 말하는 스킬이 좀 부족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드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게 이제 시장 자율성에 맞게 되는데 왜 자꾸 하느냐 규제로 가느냐에 있어서 이제 영역이 입법의 영역이 있고 법의 어떤 그 재정의 영역이 있고 법의 집행의 영역이 있는 건데 후자에만 같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는 그렇죠. 입법의 영역에 더 이제는 대통령이 되는데. 되겠다고 그렇죠. 나선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제 전자 쪽으로 맞습니다.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우리 사회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법도 이렇게 가야 되고 국정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게 다 이루어진 법이 제정된 상태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얘기가만 해버리니까 그렇죠. 같이 했다는 게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사실은 거죠. 뭐 검사라는 게 다채로운 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보다 더 다채로울 수 있지만 여의도에서 소위 말해서 정치를 이제 준비한 사람들은 보면 여러 토론도 해보고요. 거기서 자기가 주장했던 의견들이 뭐 안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관철시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도 하고 입법을 하기도 하고 집행하는 과정까지 다 거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아는 건 딱 하나예요. 유죄, 무죄, 불기소, 기소 요거만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딱 그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법의 어떤 그 재정 영역에서도 얘기를 했었네요. 120시간. 그것도 실수잖아요. 또 보면. 아니, 그거 아무튼 그것도 또 과하게 막 법의 멋있게 집행 영역이 아니라 그건 어쩌면 더 실수가 되는데 그거 참 뭐 너도 스타트업은 120시간 해야죠. 이렇게 말하면서 강하고 어떤 발언이 사실 이때까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 강한 발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말 실수가 한 번 일어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그래요. 뭐 지금 제가 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하루 1구설이거든요. 1구설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말 뜰 때마다 하나씩 나오는 거고 처음에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뭐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또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다 보니까 저런 게 한번 보이는구나. 이제 안 보이겠지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론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실은 관심사인데 토론으로 견뎌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 이 정도로 하고 사실은 이제 큰 줄기는 엑스파일 그 수사가 이제 착수가 됐죠. 네. 그러니까 착수가 됐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캠프는 정대택 씨 또 고소고발했죠. 결국은 이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박지원 변호사는 어떻게 근데 전망하십니까? 엑스파일하고 이런 게 이걸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발을 하면 양날의 검이 됩니다. 네. 고발을 안 할 수도 없지만 한다 그러면 그의 진실 여부를 또 수사기관에서 밝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 이거를 얘기하게 됐고 왜 이거를 쓰게 됐고 그래서 정대택 씨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정대택 씨는 윤석열 캠프가 고발을 한 게 아니라 그 장모 최모 씨가 법정에서 고소를 한 그 여러 거예요. 가지 지금 뭐. 엑스파일도 작성자가 정대택 씨로 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정대택 씨가 결국은 핵심이 돼 버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발이라는 게 저희도 이제 법조 이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명예훼손 하냐 마냐의 제일 그 가름길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이제 잃을 게 없을 때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정대택 씨를 불러서 뭔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뭘더 이상 얘기를 아유, 제일 뭐. 궁금하게 놓고 얘기를 안 해버리면 어떡하잖아요. 확인을 하면 다 아니면 다행인데 네. 뭐라도 맞으면 공론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예훼손죄 공론화가 안 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 안 하면 되잖아요. 뭐. 공표 안 해도 다 슬슬 기 나오잖아요. 이 정도 빠져나와서. 예. 재미있는 사건은 무조건 다 새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경찰에서 재미있는 빠져서 사건이 나오죠. 무조건 경찰 다 새어 나옵니다. 만약에 뭐가 있다면.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그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거 고소 고발하고 상호 지금 고소 고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박지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게 사실관계를 어쩔 수 없이 경찰에서 들여다보게 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뭐 전부 고소 고발하고 하는 거는 예. 뭐 파봤자 나올 게 없다. 이게 진짜 썰에 불과하다라는 그렇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것들, 뭐 이제 공수처에서 윤석열 수사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도 문제인데, 옵티머스 수사방해니 뭐 여러 건이 있죠. 네 이것도 지금 뭐 진척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이게 공수처에서 왜 이렇게 했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거 높은 확률로 대선 전에 결과를 안 내놓을 것 같거든요.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대선에 영향을 안 미칠 거면 이걸 왜 본인들이 가져가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게끔 하느냐. 이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 공수처가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예상으로는 대선 전에 결과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옛날에 얽히고 얽혀 있는 뭐 사생활에 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뭐 김건희 씨를 직접 불러서 물어보고 뭐 그때 있었던 뭐 사람들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대선 전에 김건희 씨한테 직접 출석해라 막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또 굉장히 언론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수많은 고소 고발전 모두가 다 대선 전에 결론이 안 날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한번 예상을 근데 해봅니다. 지금 김건희 씨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요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잖아요.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김건희 씨가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건 또 공소시효 문제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보도를 보면은 뭐 증권범죄, 금융범죄 전문 검사들 여기 투입했다 이런 지금 보도도 있던데. 그거는 지금 원래 이제 일부 시작했을 때는 그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부 위반이 통상 그 범죄는 10년 정도의 공소시효인데 그 주가 조작이 일어났던 시점 2010에서 2011년 초까지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이 지금 지난 상황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됐다라는 게 일반적 견해였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수사는 시작했어요. 네. 2021년이 되고 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라는 의문들을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지금 진행을 하는 걸 좀 살펴보니까 2012년 중순까지 주가 조작했던 뭐 인터넷 접속했다든지 그런 증거들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보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 중순까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그것도 대선 뒤까지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포괄일제라는 게 있어요. 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범죄, 이거 자본시장 수세 조정으로 한 번 한 게 아니고 했다가 빠졌다가 했다가 빠졌다가 하는 거는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같은 범죄로 봐가지고 네. 마지막 범죄 종료 시점이 공소시효 마지막 기산점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살아 있는 거고요. 네.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많은 언론 아니면
그 금융 관련된 검사들이 투입된다는 거 봤을 때는 곧 김건희 씨 소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선 그렇게 전에 봅니다. 가능한 그러니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선 후에는 이건 못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 공수처 가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수사가 근데 진행될 엄밀하게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 대선 후로 미루면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더 어려울 거고 못 하고요. 못하죠.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면 또 괜히 또 보복이라는 보복이잖아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고 그럴 사실- 바에는 전해오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런 면도 있고 일단 대통령 본인은 또 불소추 특권이 있게 되고 당선이 되고 나면 근데 그렇죠. 가족은 그런 권한이 없지만 예. 사실 대통령 가족이 특히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 가족을 기소하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영부인이 되는 못하죠. 거잖아요. 못하죠. 네, 그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못하죠. BBK 받지 네. 않습니까? 아니 그런 부담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대선 전에 끝내는 게 검찰이나 경찰이 그래서 저는 공수처 건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건은 김건희 씨 건은 특히 이거는 거의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대선 전에 뭔가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 대선 전도 아니고 저는 아주 급박한 조만간에 김건희 씨 부르면 바로 기소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게 안 되고는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그리고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약간 또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사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물론 정부 여당이 수사를 컨트롤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경찰이 만약에 눈치를 보더라도 이걸 굳이 미룰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정말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게 공소시효 판단은 법정에 갔을 때 되게 아슬아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종 시점 이런 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공소시효가 정말 문제가 된다 이게 좀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당겨서 기소하려고 그런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아주 박준 변호사가 너무나 자신 있게 전망을 하던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언론에서 들은 정보가 있어서 아니요,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아니면 제가 뭐라고 그런 걸 듣겠습니까? 또 저렇게 발뺌하는 저는 거. 어우. 제가 접하는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이제 종합해 보면 제가 근데 추측을 할수 본인이 있는 전망하면 자꾸 거죠. 틀린다며. 그거는 유무죄가 틀립니다. 지금 이런 어떤 진행 과정은 잘 맞아요. 유무죄 결과는 뭐 알 수 없어요. 결과는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진행 과정은 잘 대략 잘 대략 맞췄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략 맞습니다. 믿어도 되는 얘기입니까? 아마 몇 주 후에 사법농단에 다룰 가능성은 높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뭐.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 보면 한번 알겠죠. 지켜봐야 될것 이 같습니다. 방송 남는 거 알고 있었죠? 알죠. 예. 그때 가서 또 따집니다. 몇 달 후. 예. 몇 주로 하지 맙시다. 몇 달 후로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엑스파일 먹으면 또 와이파이는 뭔 얘기? 와이파이. 자기 겁니다. 엑스파일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후보의 가족이나 측근에 관한 내용이라면 와이파일은 본인의 검사로서 어떤 문제되는 어떤 파일이 있다라는 게 지금 또 세간에 좀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과 저 관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삼부토건과의 관계. 삼부토건 얘기를 주로 문제가 많이 많죠. 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삼부토건 관련해서 이제 한겨레가 제기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럼 근거 내놔라. 못 내놓으면 책임져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근거를 내놓는 게 맞긴 맞죠. 맞죠. 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의혹은 그때도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의혹이 없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뭔가 좀 더 후속 보도를 해라라고 했고 사실 한겨레에서 삼부토건이랑 뭔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한겨레였나요? 뭐 다른 업체나 다른 언론이었나 모르겠는데 그 삼부토건과 관련된 회사의 뭐 아들인가가 윤석열 그거는 후보 아마 캠프에서 경향신문이 그렇죠. 보도했어요. 경향신문이었나요? 황모 씨. 네네 황모 씨가 이렇게 뭐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나는 삼부토건 관련자나 친인척이 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뭐 삼부토건과 관련돼서는 제기된 의혹은 모두 오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삼부토건하고 같이 골프를 쳤던 황모 씨라는 뭐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그 대표의 아들이 이제 운전사죠. 운전기사 수행비서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이름이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뭐 상관이 없는데 우연의 일치로 뽑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후속 보도가 사실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골프 얘기 한겨레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경향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황모 씨 그 아들분 뭐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게 후속 보도가 사실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아마 한겨레 경향 전부 다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을 텐데 안 나오는 그러니까 걸 우리가 보면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가 그때 골프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 CCTV가 지금 남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럴 리 없죠. 예. 골프장에 무슨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한다면 유일한 증거가 이제 그 일정표가 될 텐데 네. 그게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가 이제 한번 토론해 본 적이 있잖아요. 예. 만약에 딱 거기서 멈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이게 범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시간도 꽤 많이 일정표 그거 지났어요. 하나만으로는 솔직히 좀 약해요. 예. 약하다. 예. 그렇죠. 그게 뭐 저는 이제 아주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수가 있잖아요. 일정을 짜놨는데 안 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러면 근거 내놔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인데 아마 근거되기 힘들 걸. 후자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래서 거죠. 지금 한겨레하고 경향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달라들었는데 더 이상 뭐 이제 보도를 못 낸다는 거는 억측성 기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더 강력한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뭐가 더 그때는 나와야 기사가 뭐 또 나올 쓰는 거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또 묵히지 않고 당연히 예, 보도하겠죠. 있겠죠. 근데 뭐 무차별적으로 뭐 이상하다 추측성으로는 기사 쓰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삼부토건 말고 이제 또 이제 윤우진 전 사장과 관련된 것은 윤우진 전 사장이 뭐 육성까지 다 나와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는 뭐 그렇게 쟁점이 될 여지도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공방이 오갈 여지도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도 지금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윤석열 그 후보는 아니라고. 예, 아니라고 하고 이것도 사실은 뭐 저번에도 우리 한 번 또 논쟁을 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사법농단에서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되느냐, 두 번째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증죄가 되느냐, 뭐 그런 부분이 될 수가 그때 있는데 위증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위증은 증인이 아니라 예, 본인이라서. 때문에. 뭐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선선 또 한다고 봐야 되니까. 선선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이게 그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사실 우리 요새는 뭐 언론에서 이렇게 이슈 제기하거나 정치권에서 이슈 제기하면 시민단체 양 진영에 갈라져 있는 시민단체들이 다 고소고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런 것도 안 들어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그 아까 말했던 인사청문회 아마 시민단체 하지 않았나요? 고발했던 했던 걸로. 그래 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판단이 나오겠죠. 사세연인가 뭐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 뭐 정의 세우기 바로 연합회인가? 법세련. 법세련. 너무 헷갈려서 예. 하여튼 반대편인데 한쪽이 법세련하고 사세행인데 네,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너무 지금 갈래가 많아가지고 네. 정리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고소 고발이 이제 서로 막 오고 있기 네. 때문에 그 핵심에 있는 인물이 정대택 씨라고 하는 분, 그렇죠. 그잖아요. 네. 이제 그 이분에 대한 수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지금 이제 그 체크 포인트에서 이게 하나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 중요한 포인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를 언제 소환하느냐. 네. 이 두 가지가 결국 체크 포인트도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정대택 씨 얘기 조금만 드리면요. 정대택 씨는 이날을 위해서 20년간 준비를 했어요. 아니 뭐 20년 언제부터 이걸 10몇 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걸 어떻게 미리부터 이날이라는 아시고. 거는 자기가 뭐 이제 주목받고 이제 더 이상 이제껏 계속 자기가 고소를 했지만 다 불기소되거나 무시당했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오히려 처벌받고 감옥에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자료를 모아놨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간다면 수사는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이 가부 예컨대 명예훼손죄는 허위냐 아니냐 이게 좀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생각보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보다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니까 무엇이 진실이냐도 하나 있지만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순전히 사법적인 영역으로 국한돼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니까요. 무엇이 진실이냐는 둘째치고 정대택 씨 명예훼손 성립 안 된다라고 결론 내려버리면 그것이 또 미치는 정치적 효과는 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경우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맞는데 이 사람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뭐 정대택 씨는 진실이라고 믿었을 그렇죠. 사유가 네. 상당함으로 성립이 안 된다.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받고 이렇기 때문에 뭐 죄가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또 우리 대중들은 국민들은 또 결론을 보시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무죄다라고 나오면 이거는 제가 봐도 뭐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뭐 그걸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근데 제 생각에 아무리 정대택 씨가 자료가 많아도 이거 생각보다 빨리 정리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왜냐하면 그 정대택 씨가 갖고 있는 자료가 뭐 위조됐거나 변조됐는지 뭐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자료인지 이걸 검증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제 생각에는 글쎄요. 뭐 중간중간에 수사 절차가 혹시나 새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최종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대선 같다. 수혜를 안 나오면 네. 뭘 하면 저는 뭘 그럴 합니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네. 근데 저기 그 박준 변호사가 김건희 씨는 대선 몇 주 후에 지금 저거 헌대잖아요. 전 두 개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정대택 씨도 오늘 상당히 자신 있게 전망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 유무죄 결론은 그러니까 틀리지만 빼고 과정은 대략 맞습니다. 몇 주 안에 결국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 저는 이거는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 순간- 결과가 나올 거다. 어느 순간을 지나가 버리면 못 하거든요. 예. 그리고 성숙된 정도가 커요, 이 수사 진척도는. 오늘 뭘 믿고 저렇게 근데 당연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판단이 진짜 빨리 하셔야 돼요. 진짜 빨리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점점점 진행이 돼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8강, 4강 최종 후보 이렇게 결정이 될 건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사기관도 압박을 받거든요. 네. 만약에 1대1 후보, 1대1 구도가 됐는데 뭐 부인을 소환 조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 선거에 영향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또 의혹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할 9월 거라면서도 빨리 했으면 15일이 좋겠어요. 1차 예비 경선일 거예요. 컷오프 음. 8명. 그러면 그 전에 저는 뭔가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아직은 사법 영역은 아니지만은 네. 김건희 씨 이제 그 논문 관련해서 네. 국민대가 이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간 그것도 거. 9월 4일인가 처음. 그게 일단 1차 조사 결과는 9월 4일에 나오고, 그러니까 최종 아마 2월인가 아마 이렇게 나온다고 네. 하지만 네, 네. 내년 9월에 2월 1차가 4일. 나오는 것 거기서 자체가 뭐 이제 사실은 대선 여론 지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승부가 거기서 끝나죠. 거기서 문제가 있다 하면 다음 최종적인 결론은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선 행보에서 이 8, 9월이 가장 중요하다. 아마 검증의 마지막 고비가 아닌가. 그걸 넘어가면 그 후에는 사실은 이런 거 검증하기 쉽진 않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럼 후보가 이제 된다고 가정. 9월 안에 소환 조사와 수사 저는- 결과까지 나올 거다. 조심스럽지만 저는 뭘 또 자신한다며 아까는 그러니까 방금 항상 되게 조심스러워요.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해놓고 9월 15일 전에요. 날짜까지 9월 15일? 아니 그래 안 하면 못 하니까 어차피. 그래요? 뭐 할 수가 없고 그래 안 하면 못 하니까. 날짜 적어놔야지. 9월 15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할까요? 아무튼 근데 이제 결국 오늘 이야기니까 이게 어떻게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 건지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것은 수사 속도의 문제다. 네. 맞아요. 저도 그리고 할 거였으면 그냥 뭐 그렇잖아요. 할 거면 의구심을 남기지 않게 탈탈 털어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나저나 그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몸담은 그 최재형 캠프, 네.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고소 고발 건이 하나도 없죠. 너무 없어요 지금. 제가 답답함.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 이게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말 머리를 많이 굴린다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려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고소 고발하고 특히 포토라인에 세우고 공수처 소환하고 경찰 소환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오히려 사실 지지도에는 더 득이 될 수도 있어요. 막 스포트라이트가 전 국민에 쫙 나오고 또 그 정권과 맞서 싸웠던 게 또 다시 상기가 되고 피해자 느낌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해봤거든요. 야 이거 고소고발 너무 많고 뭐 의혹도 많고 막 힘들지 않냐. 자기들은 오히려 좋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뉴스를 독점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탄압받는. 네, 그래서 전혀 자기들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 여권의 관계자분들 보시면 윤석열 후보 그만 때리고 최재형 후보도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저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하고. 약간 이런 말을 이런 얘기가 이제 제가 한마디로 그냥 배부른 소리라는. 아니에요. 근데 정치판에서 선거판에서도 보면 그 MSG가 좀 있는 게 맛있지. 맞아요. MSG 좀 양념 있어야 없는 거는 좀 이렇게 맛이 없거든요. 최재형 그러니까, 후보는 참 밍밍한 느낌 자꾸 들어서 뭘또 아직까지는 밍밍해야 또 그만큼 맑고 뭔가 투명하고 좀 얼마나 이렇게 짜고 막 달고 좋습니까? 이게 좀 몸에 좋은 후보라니까요 지금. 그런 느낌은 또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다. MSG는 좀 적다. 제가 까먹을 예. 것만은 알겠고 예. 까먹을 뻔했는데 요거 하나 좀 마저 여쭙고 갈게요. 지금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데 네.
윤석열 후보 본인이 고소와 고발의 주체로는 등장을 않고 있잖아요. 한 개도 한 적이 없어요. 캠프가 이걸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캠프가 고발을 했고요. 네, 보통 후보 본인은 잘 안 하거든요. 뭐 아마 다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도 후보 본인이 고소 고발하는 건 잘 없을걸요. 보통 캠프 명의로 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거나 뭐 이런 식이지 후보 본인이 하는 일 거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네. 김건희 씨도 본인이 지금 고소 고발을 한 게 한 게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고소하면은 자기가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니까. 예. 예, 그 자기 스스로 또 포토라인에 서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잘 안 할 겁니다. 그런 어떤 이유라고 보여야 되는 예, 거니까. 근데 뭐 그렇게 저는 봐야 그것도 있고 네. 굳이 이렇게 끼어들고 싶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해명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또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네. 뭔가 조치를 취하는 중간적인 방법이 내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게 뭐 법세련인가 사생행 그 사람들이 해주면 다행인데 그 사람들이 안 해주면 누구라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캠프를 명예훼손 하는 같은 거죠. 경우도 본인이 아니어도 근데 그 사실 그 문제가 있는 게 그 벽화 문제예요. 네. 줄리 벽화가 관련해서 엉뚱한 데서 고발을 했어요 지금. 법세련인가 사생행 네. 잘 헷갈립니다. 그 어디가 어딘지. 일단 첫째 모욕죄는 친고죄인가요, 아닌가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는 아니죠. 친고는 다른 모욕죄죠. 사람이 고발은 할 수 있죠. 고발은 하는데 그러면 물어보죠. 무조건 그 피해자를 불러요. 너 처벌할래? 근데 처벌하지 않겠다고 벌써 캠프에서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고발은 됐는데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죄송합니다. 법세련이 보수고요. 사생행이 진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비읍이네. 아 예. 그러네요 또. 사생행은 시읒이니까 지읒하고 비슷하고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내우겠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런 식으로 했구나. 비읍이잖아요. 법세련 보수 진영.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9월 15일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또 그 얘기를 또 하십니까? 차나람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